물질의 깊은 곳까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는 물리법칙이 이성을 초월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한히 작은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는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고 물질과 에너지가 하나가 되며 텅 빈 공간조차도 급등하는 활동으로 맥박하는 이상한 우주입니다. 한때 불가분으로 여겨졌던 원자들은 끊임없는 양자 춤을 추는 아원자 입자들의 군락을 드러냅니다. 쿼크부터 전자, 그리고 신비로운 힉스 보손까지 우리의 현실의 근본적인 비밀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하는 각 발견과 함께 10억 분의 1m 이내로 측정되는 차원의 중심으로 어지러운 여행을 시작하세요. 하지만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비디오를 좋아요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의 여행을 인간 규모에서 시작해봅시다. 인간의 평균 키는 1m 정도입니다. 평균적인 사람의 신장은 175cm입니다. 이는 1cm인 파리의 크기보다 175배 큽니다. 파리보다 작은 쌀알은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됩니다. 이 규모에서는 5mm 쌀알과 1mm 진드기 사이의 차이는 큽니다. 쌀알은 진드기보다 5배 큽니다. 이는 1.7세콤의 우리 사람과 슈즈몬의 겉들다 건물 사이의 차이에 해당합니다. 무한히 작은 세계로의 여행을 계속하려면 다시 측정 단위를 데시밀리미터로,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미터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머리카락의 두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약 5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직경입니다. 이는 이미 우리의 시작 지점인 사람보다 30,000배 작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꽃가루 알갱이는 20에서 5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크기의 알갱이는 15mm 벌의 다리에 수천 개가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차원들은 작아 보이지만 우리는 아직 무한히 작은 차원에서 멉니다. 박테리아는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바이러스에게 그것은 거대하게 보입니다. 바이러스는 10에서 400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화학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나노미터는 DNA, 분자, 심지어 원자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DNA 나서는 이손딘마름 직경입니다. 물 분자는 1.0비트륨 미만입니다. 머리카락의 두께와 일치하려면 500,000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원자는 훨씬 작습니다. 불과 10분의 1 나노미터, 즉 100 피코미터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원자가 가능한 가장 작은 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자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불가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원자는 물질의 가장 작은 알갱이, 무한히 작은 것의 한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원자는 더 작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와 구성 요소 사이의 크기 차이는 벌과 건물 사이의 차이에 해당합니다. 원자 핵은 원자보다 10,000배 작습니다. 몇 펜토미터를 측정하며 펜토미터는 피코미터의 1,000분의 1입니다. 그것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10배 더 작으며 업쿼크와 다운쿼크라는 유형의 쿼크로 구성된 기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행의 끝에 도달했습니까? 아직 아니며 우리는 아직 멀리 있습니다. 우리의 1.7m 높이의 사람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가장 작은 길이 단위인 플랑크 길이의 중간 정도까지 밖에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플랑크 길이는 관찰되거나 측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론화되었습니다. 이는 중력 법칙이 유효하지 않으며 양자역학이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원자핵과 플랑크 길이 사이의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측정 단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토미터, 잽토미터, 욕토미터, 론토미터, 쿼토미터. 우리는 입자 물리학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는 기본 입자들의 연구를 위한 과학입니다. 이 학문 분야의 목표는 물질을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줄여서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이 원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세기 동안의 발견들은 사실상 많은 기본 입자가 있으며 이는 물질의 더 본질적인 구성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무한히 작은 차원의 여행에서 우리는 물질의 가장 기초적인 입자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물체들에서 행성이나 은하계와 같은 큰 물체들까지 모든 물체를 구성하는 이 입자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자 물리학의 핵심으로 뛰어들어 원자의 발견의 역사와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진보를 추적할 것입니다. 이 멋진 물질의 중심으로의 여행을 준비되셨나요? 우리의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의 물질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400년 이상의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나사고라스는 아테네에 정착한 최초의 그리스 철학자였으며 이후 아테네는 철학에 번영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약 30년 동안 그곳에서 가르쳤으며 페리클레스, 의리피데스, 그리고 일부 가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류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적 관점과는 달리 아나사고라스는 물질이 불가분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호모 이오메리스, 호모 오메르스라고 부른 무한한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그 안에 다른 모든 물질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최종적인 원소, 즉 원자와 같은 것이 없고 다양한 비율로 모든 가능한 특성을 포함하는 입자들의 집합체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류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할 것처럼 물질이 분리될 수 없는 입자로 환원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아나사고라스는 물질의 궁극적인 분열 개념을 거부했고 원자론을 나무꾼의 거친 작업에 비유하여 비판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에서 원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무한히 작고 계속해서 혼합되는 입자로 구성된 물질의 개념은 물질의 미시적 구성에 대한 현대적인 반성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실험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후 류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는 다른 접근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모든 물질이 불가분하고 비실질적인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입자들을 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입자들은 공백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는 불연속 모델입니다. 서로 다른 물질의 특성은 물질 내 원자의 배치에 의해 설명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비코르크보다 무거운 이유는 원자가 더 조밀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나사고라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아이디어를 다시 맡았지만 불연속 모델의 변화를 가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원자는 공백에 의해 분리되지 않으며 모든 공간은 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연속성의 모델입니다. 데모크리토스와는 달리 원자가 불가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이 무한히 나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다양한 비율로 지, 수, 화, 풍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데모크리토스의 모델이 현실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더 믿었습니다. 원자에 대한 이론은 19세기 초까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1803년과 1807년) 사이 영국의 화학자 겸 물리학자인 존 돌턴은 그의 원자론을 제안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돌턴은 과학적 기초 위에 그의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특정 가스가 다른 가스보다 물에 더 잘 녹는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어떤 가스가 다른 가스보다 더 많이 용해된다면 그것은 그 가스를 구성하는 원자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학자 조제프 프루스트와 앙투안 로랑 드 라부아지에의 연구를 통해 각 물질이 항상 동일한 제품과 동일한 비율로 분해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라부아지에는 화학 반응 동안 실험 전의 반응물의 질량이 실험 후의 제품의 질량과 항상 같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유명한 구절 아무것도 잃지 않고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변형된다는 말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돌턴은 4가지 요점으로 구성된 원자론을 제안했습니다. 물질은 작은 보이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입자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원소 내에서 원자는 동일하며, 즉 동일한 특성과 동일한 질량을 가집니다. 반면에 다른 원소의 원자는 다른 특성과 질량을 가집니다. 원자는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성된 분자는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와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1869년 러시아 화학자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멘델레예프는 모든 원소를 원자량 순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배열하여 주기율표라는 유명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화학책을 보면 꼭 나오는 이 표는 그의 첫 번째 버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자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거의 30년 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원자의 구조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원자핵은 1971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물질의 원자 구조는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폰 라우에에 의해 1912년에 확인되었습니다. 멘델레예프는 직관과 실험적 관찰을 바탕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원자량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주기성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주기성은 나중에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멘델레예프의 표는 당시 63개의 원소만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제 배폐할 8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언젠가 지구 표면에서 사라질 원소들, 가령 원자번호 90P번인 우라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번 원소인 페르뮴은 1952년 미국의 마이크 작전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 중에 발견된 100% 인공 원소입니다. 1897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조셉 존 톰슨은 음극선관 실험 도중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음극선관은 음극인 음정극과 양정극인 양극이 있습니다. 이 정극에 전류를 흘리면 과학자들은 음극에서 생겨나는 광선처럼 보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바로 음극선입니다. 이 광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톰슨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음극선이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음전하를 가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입자들을 톰슨은 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톰슨은 원자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했습니다. 원자는 부분적으로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04년에 톰슨은 3가지 요점으로 구성된 새로운 원자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전자는 원재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원자는 양전하 물질의 구 형태이며 그 위에 작은 음전하의 알갱이들, 즉 전자들이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전자의 음전하는 구에 양전해에 의해 상쇄됩니다. 결과적으로 원자는 중성입니다. 톰슨의 원자 모델은 푸딩 속 건포도 모델이라고 불립니다. 양전하를 가진 물질의 구는 빵 반죽에 비유되고 음전하를 가진 전자들은 건포도에 비유됩니다. 톰슨의 제자이자 뉴질랜드 물리학자인 어니스트 러더퍼드가 몇 년 후 1911년에 원자핵을 발견하며 모델을 수정할 것입니다. 러더퍼드는 방사능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방사성 원소들이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방사선들 중에는 양전하를 띤 알파 방사선이 있습니다. 러더퍼드는 이러한 관찰에 기초하여 입자 물리학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얇은 금박에 양전하를 띤 알파 방사선을 폭격했고 대부분의 입자가 금박을 통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입자들은 궤적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다소 이상한 관찰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결론 내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며 대부분의 입자가 금박을 통과한다는 것과 원자의 중심에 작고 밀도가 높은 핵이 존재하여 입자들이 튕겨나가거나 궤적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작고 밀도가 높은 핵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양성자만큼의 전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중성입니다. 이 모델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핵에 충돌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러더퍼드의 제자인 덴마크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이러한 틈을 메울 것입니다. 그는 전자가 궤도, 즉 전자 껍질에서 움직인다고 이론화했습니다. 이러한 각 전자 껍질은 특정 에너지 수준에 대응합니다. 전자가 핵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집니다. 전자는 한 껍질에서 다른 껍질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자에게 에너지가 공급되면 상위 껍질로 이동하지만 그 껍질에 머물지 않고 원래 껍질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잃고 빛을 방출합니다. 주기율표의 각 원소는 고유의 광학 스펙트럼에 따라 다른 빛을 방출합니다. 러더퍼드 보어 모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며 중심에 양성자를 포함한 밀도가 높은 핵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전자는 원자의 핵 주위를 전자 껍질로 움직입니다. 전자 껍질마다 여러 개의 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자는 양성자만큼의 전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중성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델은 한계가 있습니다. 양전하를 띤 양성자들이 핵 안에서 서로 밀어내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1932년) 영국 물리학자 제임스 체드윅은 원자의 핵에 존재하는 새로운 입자, 중성을 발견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성자는 전하를 가지지 않습니다. 핵 안에서 중성자는 양성자와 결합하여 양성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이 원자 핵을 안정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모델은 단순 원자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우리 인간의 원자 모형에 대한 이해는 더 많은 입자에 대한 발견으로 인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이 이루어지면서 물리학자들은 원자의 정확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중심의 양성자 및 중성자로 구성된 핵과 주위의 중심보다 10,000배나 먼 거리로 전자가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이 원자의 설명은 나중에 양자 물리학의 출현으로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원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것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물질의 심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20세기) 초 러더퍼드의 실험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물리학자와 그의 팀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온 헬륨 원자핵인 알파 입자를 금박에 폭격했습니다. 알파 입자는 빛의 속도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종이 한 장에 대포알을 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예상합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일부 입자는 반사됩니다. 이때 원자핵이 극도로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원자핵에 대한 많은 연구와 연구의 길을 열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점차 어떤 원자핵은 방사성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그들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실험실에서 핵 반응을 통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그러면 방사능의 다양한 유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원자핵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분리합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핵은 알려진 핵의 겨우 5%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붕괴하는 불안정한 핵은 대다수의 원자핵을 대표합니다. 오늘날 원자핵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로 설명됩니다.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로 돌아가 보면 각 원소의 원자의 양성자 수인 원자 번호가 왼쪽 상단에 적혀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커서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여 원자 질량도 증가합니다. 이는 논리적입니다. 원자의 질량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헬륨과 같은 가장 가벼운 원소들은 일반적으로 표의 상단에 있으며, 우라늄과 같은 가장 무거운 원소들은 표의 하단에 위치합니다. 동위 원소는 동일한 수의 전자, 따라서 양성자를 가진 원자입니다. 사실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에서는 중성인 중성자는 여러 개의 음의 전하를 가진 전자만큼의 양성자가 있습니다. 약 320개의 알려진 자연 동위 원소와 1200개의 인공 동위 원소가 있습니다.
같은 원소의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동일하지만 물리적 성질은 다릅니다. 따라서 한 원소는 안정적일 수 있고 그 동위원소는 방사성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소는 세 가지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수소, 기호 H, 양성자 1개 및 중성자 0개 중수소, 기호 준 H, 양성자 1개 및 중성자 1개, 마지막으로 삼중수소, 기호 3H, 양성자 1개 및 중성자 2개 수소와 중수소는 안정하지만 삼중수소는 방사성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우라늄은 17개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방사성입니다. 그들은 모두 92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지만 중성자는 125개에서 150개 사이입니다. 우라늄 238은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우라늄 234와 우라늄 235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위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불안정한 핵들 중 일부는 매우 빠르게 붕괴하고 다른 일부는 매우 느리게 붕괴합니다. 평균 붕괴 시간은 수명이라고 합니다. 방사성 핵의 수명은 나노초에서 우주의 나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14의 수명은 약 50,000년으로 유기 잔유물의 나이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탄소 14는 우주에서 온 입자가 우리 대기의 질소와 충돌하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됩니다. 생명체는 섭취하며 신체에서 탄소 14를 지속적으로 재생성합니다. 하지만 죽으면 탄소 14는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 점차적으로 붕괴됩니다. 이는 탄소 14가 드물수록 살아있는 유기체의 죽음이 오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핵이 불안정할 때 그는 안정화를 위해 핵 변환을 통해 붕괴될 것입니다. 이 안정화는 한 가지 이상의 유형의 방사선, 즉 알파 방사선, 베타 방사선, 그리고 감마 방사선이 동반됩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방사능이 구분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알파와 베타는 입자이며 세 번째, 감마는 전자기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방사능은 방출된 방사선 대신 붕괴를 담당하는 힘에 따라 분류됩니다. 한 핵은 세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 상호작용, 강 상호작용 또는 약 상호작용. 이러한 주요 분류 중 각각은 방출된 입자에 따라 여러 유형의 방사능으로 추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베타 또는 이중 감마 방사능, 양성자 이중 또는 삼중 방사성, 클러스터 방사능. 어떤 유형의 방사능은 이론적으로 예측되었지만 여전히 물리학자들의 실험에서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약 7,000개의 원자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1,500개 이상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300개는 자연적입니다. 원자핵은 원자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1897년 톰슨에 의해 전자가 발견된 후 1911년 원자의 핵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915년 독일의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혁신적인 이론,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은 그가 1905년에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보완합니다.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880년대에 미국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브라함 미켈슨과 에드워드 몰리는 빛의 속도를 측정하면서 한 방향에 상관없이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측정 각도에 따라 달라져야 했습니다. 지구의 운동 방향과 평행할 때 측정한 빛의 속도가 수직일 때보다 더 빨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수께끼에 아인슈타인은 매료되었습니다. 과학자는 이 문제를 깊이 탐구합니다. 그의 연구를 통해 아인슈타인은 급진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는 공간과 시간의 절대성을 도전합니다. 이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초가 항상 초가 아니고 미터가 항상 미터가 아니라고 간주하여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꿉니다.
빛의 속도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상수로 여겨집니다. 관측자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299.92km 초속일 것입니다. 결과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움직이는 지구 관측자를 위한 거리와 시간이 수축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시간은 느려집니다. 실험적으로 나중에 확인될 혁신적인 이론이지요. 비행기의 원자시계를 몇 시간 동안 놓고 다른 시계는 지구에 남겨두면 돌아왔을 때 고정된 시계와 미세한 차이가 생깁니다. 다른 모든 이론과 마찬가지로 특수 상대성 이론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뉴턴의 중력 법칙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은 더 완전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안합니다. 그는 중력이 더 이상 물체가 다른 물체에 가하는 힘이 아니라 공간-시간 구조의 변형이라고 가정합니다. 뉴턴은 지구가 달에 경험되는 힘을 주변에 생성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지구가 공간-시간의 변형을 만들어 달이 아무런 힘을 경험하지 않고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합니다. 그러한 궤적은 우주의 변형으로 곡선이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질량들 사이의 중력은 이러한 동일한 질량에 의해 공간과 시간의 변형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주변의 질량이 클수록 공간-시간이 더 많이 굽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발표된 직후 양자역학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원리를 양자역학과 통합하려고 합니다. 20세기 초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입자 물리학의 기둥이 됩니다. 하지만 두 이론 간의 연결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 이론들은 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새로운 입자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1928년 영국의 물리학자 폴 디렉은 전자를 더 잘 기술하기 위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하려고 합니다. 그의 연구 중에 전자와 같은 질량을 가지지만 반대 전하를 가진 양전자 존재를 가정합니다. 양전자의 존재는 1932년 미국의 물리학자 칼 데이비드 앤더슨이 우주선을 연구하며 확인됩니다. 그는 우주에서 오는 괴너지 입자들을 이미지화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전자와 양전자의 전하 입자 간의 전작이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는 20년이 더 걸립니다. 동시에 제임스 체드윅은 원자하에게 위치한 중성 입자인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몇 년 후 1936년 앤더슨은 우주선에서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전자보다 약 200배 더 큰 질량을 가진 전하를 가진 입자입니다. 그것은 뮤온입니다. 이 입자는 매우 질량이 큰 전자의 버전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은 불안정하고 빠르게 전자로 붕괴됩니다. 이 발견은 많은 물리학자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뮤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론적 모델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획득한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의 시작일 뿐입니다. (1950년대의) 물리학자들은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여 입자 간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점점 더 에너지가 높은 충돌을 통해 물질을 더 잘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입자의 다양한 종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이페론, 오메가, 크사이. 이 입자들은 원자핵 내부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결합시키는 강력한 상호작용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 수였습니다. 이들은 제한된 수의 기본 입자를 찾고 있었으나 그 역할이 아직 잘 이해되지 않는 다수의 입자들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1964년에 쿼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강한 상호작용으로 결합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전체를 뉴클런이라고 합니다. 20세기 중반에 뉴클런은 물질의 구성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968년 미국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 센터에서 수행된 실험은 뉴클런 내부에 구조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다른 실험들로 보완되어 양성자 내에 새로운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들을 쿼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 세 종류의 쿼크가 알려졌습니다. U, D, S. 1974년에는 C 쿼크가 발견되었습니다. 1977년에는 B 쿼크가, 그리고 1995년에는 T 쿼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총 6종류의 쿼크가 존재합니다. 업 쿼크 또는 U, 다운 쿼크 또는 T, 스트레인지 쿼크 또는 S, 참 쿼크 또는 C, 바텀 쿼크 또는 B, 톱 쿼크 또는 T. 참고로 이들의 이름은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피네건의 경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앤더슨에 의해 발견된 전자와 뮤온처럼 렙톤족에 속하는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쿼크와 마찬가지로 6개의 하전된 렙톤이 있습니다. 전자, 뮤온, 타우가 한편, 그리고 낮은 질량을 가진 전자기, 뮤오닉 및 타우오닉, 렙톤 뉴트리노가 있습니다. 첫 번째, 3개는 A의 전하를 가지며 마지막 3개는 전하를 가지지 않습니다. 쿼크와 달리 렙톤은 강력한 상호작용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20세기) 말까지 우리는 마침내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기본 입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6종류의 쿼크와 6종류의 렙톤, 이 목록에 반입자도 추가해야 합니다. 앞서 전자의 반입자인 양전자를 언급했습니다. 양전자의 특성은 전자와 동일하지만 전하가 플러스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각 기본 성분은 자신의 반입자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중성자와 양성자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 아닙니다. 이들은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는 2개의 업형 쿼크와 1개의 다운형 쿼크로 구성됩니다. 중성자는 2개의 다운형 쿼크와 1개의 업형 쿼크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쿼크 3개 조합은 다양한 조합을 가능하게 하여 입자 물리학 실험에서 다양한 입자가 관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쿼크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쿼크가 10억분의 1에 10억분의 1 미터보다 작으며 기본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세기) 말에 우리는 쿼크를 결합하는 강한 상호작용, 그리고 양성자 및 중성자를 결합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부 방사능 형태를 책임지는 약한 상호작용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새로운 입자의 발견, 즉 WW와 Z 보손의 발견 덕분이었습니다. 이 보손들은 또한 기본 입자들입니다. WW와 Z 보손은 1983년 CERN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Z 보손은 중성입니다. 반면에 W 보손은 전하를 가지고 있으며 W+와 W의 2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3개의 보손, Z, W+, W는 우리가 계량 보손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상호작용, 즉 약한 상호작용의 매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개 입자입니다. 이런 입자들은 매우 큰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당시에는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광자가 질량이 없는 반면 이 보손들은 양성자 질량의 거의 100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일부 입자들이 질량을 갖고 다른 입자들은 갖지 않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물리학자 로버트 브라우트, 프랑스와 앵글레르, 피터 힉스는 입자들이 우주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는 힉스장과 상호작용하여 질량을 획득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여기 그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빅뱅 직후에는 힉스장의 값이 0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주가 차가워짐에 따라 힉스장이 증가하고 상호작용하는 모든 입자에게 질량을 부여했습니다. 입자가 힉스장과 더 많이 상호작용할수록 그만큼 더 큰 질량을 갖게 됩니다. 광자와 같이 힉스장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입자들은 질량이 없습니다. 입자들이 질량을 획득하는 이 현상은 힉스장을 이론화한 학자들 이름을 딴 브라우트 앵글레르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불립니다.
힉스 장은 힉스 보손에 연결되어 있으며 힉스 보손은 이 장의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다 표면의 파도와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자연 설명에서 각 입자는 장 안의 파동입니다. 예를 들어 빛은 전자기장에 있는 파동이며 동시에 광자라는 입자들의 흐름입니다. 힉스 보손의 경우 장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힉스 보손은 빅뱅 이래 존재하는 이 장 안의 파동입니다. 1970년대에 입자 물리학의 모든 기초가 마련되었지만 힉스 보손은 실험적으로 발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힉스 보손이 자연에서 단순히 발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입자 충돌 동안에 생성되어야 하며 다른 입자로 붕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은 입자 검출기에 의해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힉스 보손은 10억 개의 충돌 중 단 하나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에게는 진정한 도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신비한 보손을 검출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세심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2012년에 힉스 보손이 마침내 CERN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힉스 보손의 한 종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보손은 H보손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H보손은 전하가 없는 입자이며 수명이 짧습니다. 이론이 예측했던 대로 그것은 빠르게 붕괴됩니다. 2012년 CERN에서 발견된 입자가 힉스 보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양자 물리학에서 입자는 전기적 전하, 질량, 그리고 스핀과 같은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핀은 입자의 회전 특성과 관련된 양자적 특성입니다. 이론적으로 힉스 보손은 스핀이 여갱이라고 예측되었으며 2012년에 발견된 입자도 이와 같았습니다. 관측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는 여러 번 검토됩니다. 힉스 보손의 발견은 2013년 3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동안 과학자들은 H보손과 다른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할 것입니다. 2016년에는 H보손과 타우 렙톤의 상호작용이 발견되었고 2018년에는 탑 쿼크와 바텀 쿼크와의 상호작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첨단 기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2012년 H보손의 발견은 대형 강입자 충돌기, 즉 LHC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LHC는 새로운 현상, 따라서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기 위해 수십억 개의 양성자나 원자핵을 가속시키는 원형 충돌기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입자 가속기입니다. 그 둘레는 거의 27km에 이릅니다. CERN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프랑스 스위스 국경 지점에 지하 100m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LHC 내 첫 충돌은 2010년 3월 30일에 발생했습니다. 이루어진 목표는 힉스 보손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입자 가속기에는 또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무거운 이온 충돌에서 생성되는 쿼크 글루온 플라스마, 즉 쿼그마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의 물질은 특정 네트론 별에 존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초기 우주의 매우 첫 순간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속기 내에서 양성자는 원형 링을 따라 극도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어지러운 속도로 이동합니다. 양성자는 1초에 약 실점 밉비야 50번 링을 도는 것입니다. 양성자는 진공 상태의 튜브 내를 순환하여 경로상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LHC에는 4개의 충돌 지점이 있으며 여기서 입자, 비미 초당 약 4천만 회 충돌합니다. ATLS, CMS, LHCb, 그리고 ALIS. 이 4개의 충돌 지점 주위에 4개의 큰 입자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입자 가속기의 작동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이에 필요한 기술은 극도로 혁신적입니다. 거의 10,000개의 초전도 자석이 극한의 자기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자석들은 초유체 헬륨으로 270빌센티히로 냉각해야 합니다. 외우주의 온도보다 차갑습니다. 각 입자빔은 수천 개의 양성자 묶음으로 구성되며 각 묶음은 서로 몇 미터씩 떨어져 있습니다. 각 묶음은 1000억 개 이상의 양성자로 구성됩니다. 이들 모든 양성자의 에너지는 획기적입니다. 360메가줄로 고속 열차가 최고 속도로 달릴 때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입자 간 충돌은
극도로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많은 입자가 방출됩니다. 이들을 입자 검출기를 통해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물리학자들은 충돌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합니다. 어떤 입자가 존재하는가, 그 궤적은 무엇인가, 그 특성, 즉 에너지, 질량, 전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밀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층의 검출기를 쌓아야 합니다. 각 층은 특정 유형의 입자를 식별합니다. 이 기술적인 보석을 준비하는 데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가 LHC의 개발에 참여한 후 최종적으로 CERN에서 조립되었습니다. 2010년 첫 충돌 이후 LHC는 점차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2012년에는 데이터 수집의 첫 번째 단계 Run 1을 완료했습니다. Run 4은 주로 H보손의 발견과 그 특성 중 일부, 예를 들어 질량을 측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입자물리가 의존하는 표준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초정밀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LHC는 강한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3년에 LHC의 일부 요소가 수리되거나 교체되어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데이터 수집의 두 번째 단계 Run2가 시작되었습니다. Run2는 힉스 보손의 특성을 확인하고 표준 모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단계가 준비 중입니다. 이는 2025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목표 Run1 대비해 충돌 횟수를 100배 늘리는 것입니다. 충돌이 많을수록 드문 현상에 접근하고 새로운 입자를 감지하며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물질의 중심으로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변 세계가 이렇게나 복잡하면서도 소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20세기 초 우리는 이러한 기본 구성 요소가 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 초를 거치며 원자 자체가 훨씬 더 근본적인 요소들, 즉 쿼크, 렙톤, 보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발견을 이루기 위해 점점 더 작은 거리에서 더 에너지가 많은 입자 충돌을 탐색해야 했습니다. 20세기에 우리는 기본 입자와 함께 예상치 못한 입자, 더 무거운 입자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입자들은 불안정하여 매우 빠르게 붕괴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H보손의 발견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제공하여 표준 모델을 완성하고 입증했습니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이 표준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입자와 상호작용을 발견하여 우리 세계에 대한 지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Cheers. 매우 작은 물질을 탐구하는 것은 물리학자들에게 상당한 도전 과제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탐사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장비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10억 분의 1m 거리까지 물질을 탐구할 수 있는 현미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첨단 고정밀 기술에 기반한 장치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입자 충돌기 또는 입자 가속기, 예를 들어 LHC 같은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초강력 도구들은 입자를 대개 입자 검출기로 안내하는 특정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맥락에서 가속한다는 것은 입자에게 속도를 더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한계입니다. 빛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입자들이 극한의 속도로 발사될 때 그들의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습니다. 입자 물리학에서 가속한다는 것은 입자의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입자 가속기는 입자의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특정 에너지를 입자에게 부여합니다. 입자 가속기는 전자, 양성자, 이온 등 다양한 유형의 입자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질량이 다른 입자들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전하를 가진 입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중성자는 가속할 수 없습니다. 충돌기는 전기장을 사용하여 전하 입자의 힘, 즉 로렌츠 힘을 발생시킵니다. 입자의 에너지를 표현할 때는 줄 대신 전자볼트라고 불리는 다른 단위를 사용합니다. 1eV는 1V 전압에 노출된 전자가 얻은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전자볼트 또는 미V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된 가속기에 따라 입자의 최종 에너지는 수천 전자볼트에서 테라 전자볼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월TV는 2RS미V보다 100만 배 더 높습니다. 입자 가속기는 몇십 센티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가속기가 클수록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가 높습니다. 가속기에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원형 가속기, 예를 들어 LHC, 그리고 선형 가속기가 있습니다. 원형 가속기에서 입자는 원을 따라 이동하며 여러 번 가속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각 회전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러한 가속기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비만내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자는 곡선 경로를 따르도록 편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싱크로트론 방사라고 불리는 빛을 방출하여 비미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주요 가속기 범주는 선형 가속기입니다. 이 유형의 가속기에서 입자는 가속기를 구성하는 각 구조물을 한 번만 통과합니다. 이 기술은 덜 효율적이지만 입자빔의 안내 및 제어를 단순화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입자 가속기는 입자 물리학 연구 외에도 원자력 물리학, 금속학, 살균, 건강, 암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는 1911년에 러더퍼드가 사용한 탐침보다 10백만 배 더 높은 에너지를 양성자에게 제공합니다. 갭자덤, 입자 물리학에서 물리학자들은 입자의 정체를 파악하여 관련 물리 과정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입자는 직접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동물이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듯 입자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흔적을 남기며 이러한 흔적은 입자 검출기를 사용하여 수집되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입자 검출기는 입자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속도, 질량, 전하, 입자들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입자는 무겁고 어떤 입자는 가볍습니다. 어떤 입자는 매우 오래 살고 다른 입자들은 매우 빠르게 붕괴합니다. 이런 이유로 입자 검출기는 러시아 인형처럼 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층은 입자를 탐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4층에서 8층 건물의 높이와 몇천 마리, 코끼리만큼 무거운 거대 검출기가 필요합니다. 왜 검출기가 이렇게 커야 할까요? 입자는 엄청난 에너지에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므로 이들을 멈추기 위해 상당한 두께가 필요합니다. 입자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이를 멈추기 위해 더 밀도 있고 두꺼운 물질이 필요합니다. 입자 검출기는 입자가 어떻게 에너지를 잃는지를 분석합니다. 잃어버린 에너지는 전기 신호로 변환되며 이러한 전기 신호는 입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입자 검출기는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자의 궤적을 감지할 트래커가 있습니다. 자기장은 전하를 가진 입자의 경로를 구부립니다. 입자 궤적의 공류를 통해 운동량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높은 입자는 거의 직선 궤적을 갖지만 에너지가 낮은 입자는 나선 모양 궤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입자의 일부 또는 전체가 물질을 통과하면서 잃는 에너지를 멈추고 흡수하며 측정하는 칼로리미터가 있습니다. 칼로리미터는 납과 같은 흡수 물질의 여러 층과 액체 아르곤과 같은 검출 물질의 층으로 구성됩니다. 전자기 칼로리미터는 광자와 전자의 에너지를 측정하고
하드론 칼로리미터는 쿼크로 구성된 입자, 즉 원자핵과 상호작용할 때 하드론의 에너지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들은 양성자와 중성자입니다. 칼로리미터는 대부분의 입자를 멈추지만 뮤온과 중성미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입자 검출기는 칼로리미터 다음에 다른 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뮤온을 탐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검출기입니다. 두 번째는 중성미자 검출기입니다. 이러한 검출기는 전기 신호를 생성하며 이는 디지털화되어 분석됩니다. 모든 신호를 기록할 수 없으므로 40만 개 중 하나의 사건만을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신호를 정렬해야 합니다.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러한 신호의 정렬은 동시에 작동하는 수천 개의 PC에 의해 수행됩니다. 신호를 기록한 후에는 흥미로운 사건을 선택하기 위한 엄청난 작업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실로 헤라클레스의 과업입니다. 수천 명의 연구원, 엔지니어 및 기술자가 협력하며 각 발표된 결과는 여러 연구자 간 협력의 결과입니다. 고급 기기들은 오늘날 표준 모형으로 알려진 것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표준 모형의 역할은 기본 입자와 그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0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구축되었습니다. 중력을 제외하고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가 원소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것처럼 표준 모형은 기본 입자를 그들의 특성에 따라 식별하고 분류합니다. 우리는 물질 입자인 페르미온과 상호작용 입자인 보손을 구분합니다. 12개의 페르미온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6개의 쿼크와 6개의 렙톤으로 나뉩니다. 6개의 쿼크는 업, 다운, 스트레인지, 참, 톱, 바텀 쿼크입니다. 6개의 렙톤은 전자, 뮤온, 타우와 그에 연관된 중성미자입니다. 각 범주는 3개의 가족 또는 3세대로 분류됩니다. 세대는 한 쌍의 쿼크와 한 쌍의 렙톤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가장 가볍고 안정적인 입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우리 주위의 일반 물질을 구성합니다. 세 번째 세대는 가장 무겁고 불안정한 입자들을 포함합니다. 보손은 기본 상호작용의 전달자입니다. 페르미온처럼 12개가 있습니다. 전자기 상호작용을 운반하는 광자, 약한 상호작용을 운반하는 W+W, 그리고 Z 보손, 그리고 강한 상호작용을 운반하는 8개의 글루온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 입자에는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반입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전자는 전자의 반입자입니다. 그 특성은 동일하지만 전하가 양수입니다. W+ 보손은 W-도레이 보손의 반입자입니다. 중성 보손인 광자, Z 보손, 글루온은 각각 스스로의 반입자입니다. 입자는 그들의 반입자와 공존할 수 없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상호 존재하면 두 입자는 소멸되고 새로운 입자를 생성합니다. 두 개의 광자는 소멸되고 전자와 양전자도 소멸됩니다. 이론적으로 우주의 생성 당시에는 입자와 반입자가 같은 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표준 모형이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입자 물리학의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본 입자 목록에 Z, W+, 그리고 W족 보손들이 그들의 질량이 0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질량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힉스 보손을 추가해야 합니다. 표준 모델은 세 가지 기본 상호작용을 설명하여 대부분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자기 상호작용은 전기, 자기, 화학 결합을 담당합니다. 약한 상호작용은 방사성 붕괴와 특정 핵반응에 관여합니다. 강한 상호작용은 원자핵 내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표준 모델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별도로 설명되는 중력 상호작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력은 양자 규모에서 이해가 부족하고 근대 물리학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중력을 양자 중력 이론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기본 상호작용은 기본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각 상호작용은 보손에 의해 매개됩니다. 전자기 상호작용은 가장 잘 알려진 기본 상호작용입니다. 모든 대전된 입자가 관련되며 포톤이 매개체입니다. 범위는 무한합니다. 같은 전하를 가진 두 입자 사이에서는 반발력이, 반대 전하를 가진 두 입자 사이에서는 인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모든 전기, 빛 및 자기 현상을 책임집니다. 원자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강한 상호작용은 강도가 가장 강합니다. 전자기 상호작용보다 100배 더 강합니다. 쿼크가 관련되어 있으며 원자핵의 결합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글루온이 매개체입니다. 전자기 상호작용과 달리 범위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핵의 크기인 1펨토미터, 즉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로 제한됩니다. 약한 상호작용은 강도가 매우 약하며 강한 상호작용보다 10만 배 약합니다. 모든 물질 입자가 관련됩니다. W 및 Z 보손이 매개체입니다. 범위는 1아토미터, 즉 10의 마이너스 18승 미터로 제한됩니다. 이는 원자핵의 크기보다 작은 거리입니다. 이 기본 상호작용은 약하지만 여전히 태양과 같은 별에서 핵융합을 담당합니다. 또한 베타 방사능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 유일한 상호작용이 중력 상호작용입니다. 우주의 규모에서 지배적이며 범위는 무한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입자 규모에서 가장 약한 상호작용입니다. 강한 상호작용보다 약 10의 38승배 약합니다. 중력 상호작용은 모든 입자가 관련됩니다. 중력, 조수 및 천문 현상을 책임집니다. 매개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중력자는 이론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한히 작은 영역에서 이 역설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설명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무한히 작은 것을 연구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 E(mc2)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방정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E는 질량물 가진 휴식 상태의 입자의 고유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C는 빛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은 휴식 상태의 입자가 그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에너지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정식은 에너지와 물질 간의 연결을 최초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물질을 에너지로, 에너지를 물질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20세기) 동안 물리학자들은 에너지와 물질 간의 이 등가성을 탐구하고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발견했습니다. 핵분열과 핵융합. 핵분열이란 무엇일까요? 우라늄 235와 같은 일부 무거운 원자핵은 핵분열성이며, 즉 핵분열에 취약합니다. 이 핵들은 많은 수의 핵자, 즉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분열성 핵이 중성자와 충돌할 때 두 개의 더 가벼운 핵, 즉 핵산물로 분열됩니다. 이 핵산물의 질량 합계는 초기 핵의 질량보다 작습니다. 이 질량 차이는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핵분열 산물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방출되며 다른 원자와 충돌하여 주변 물질을 가열합니다. 현재의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의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과정에서 생성된 열은 포집되어 전기로 변환됩니다.
융합은 역방향 메커니즘을 나타냅니다. 특정 경우 두 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하여 더 무거운 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핵 반응은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별이 빛나게 하는 것이며 태양이 약 6억 2천만 톤의 수소를 6억 1천 5백만 톤의 헬륨으로 변형합니다. 차이는 에너지로 변환되어 태양의 방사로 나타납니다. 이 에너지는 지구에서의 생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대성 이론은 입자 물리학의 필수적입니다. 입자 가속기의 원리가 이 방정식 E, MC2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입자 물리학에서 현상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일정한 짧은 거리를 연구하려 할수록 더 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작은 파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한 입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입자 가속기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충돌은 충돌의 에너지로부터 질량이 오는 새로운 입자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기존 물질을 단순히 깨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물질도 창조합니다. 가용 에너지가 높을수록 높은 질량의 새로운 입자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무거운 입자들은 잠시만 등장하고 가벼운 입자로 붕괴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입자가 가벼운 입자로 붕괴할 때마다 질량 차이는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바닥. 방정식 E, MC 덕분에 우리는 에너지로부터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물질의 생성은 반물질의 생성과 함께 갑니다. 반물질은 우리를 둘러싼 물질, 즉 일반 물질과는 다른 형태의 물질입니다. 이것은 반입자로 구성되며 이는 일반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각 입자에 대해 이를 반대 극성에 전기적인 반물질 입자 또는 반입자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입자와 그 반입자가 공존할 수 없으며 서로를 소멸시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입자를 연구하려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입자는 주변 물질과 빠르게 만나 소멸됩니다. 비록 우리는 충돌기에서 일반 물질과 함께 반물질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반물질은 우리 세계에서는 이상하리 많지 드뭅니다. 입자 물리학의 수수께끼입니다. 왜 반물질은 그렇게 드문가요? 왜 우리는 반물질이 아닌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표준 모델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완성되어 있는 만큼 많은 질문들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더 작은 거리에서 무언가가 있나요? 훨씬 더 무거운 입자나 매우 짧은 범위를 가진 새로운 기본 상호작용이 있나요? 물질 입자의 세 가족이 동일하면서도 왜 그렇게 다른 질량을 가질까요? 표준 모델의 세 가지 기본 상호작용이 왜 그렇게 다른가요? 왜 어떤 입자는 작용하고 다른 입자는 작용하지 않나요? 표준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 유일한 상호작용인 중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무한히 작은 것과 무한히 큰 것 사이의 강역을 어떻게 매립니까? 이론적으로 우주의 에너지 내용물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하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질문에 답하려고 물리학자들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지식을 모두 사용합니다.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입자가 여러 가벼운 입자로 붕괴되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상태 A에서 상태 Z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B, C, D 등의 여러 중간 상태를 거칩니다. 어쨌든 그것이 고전 물리학이 사물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에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확률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중간 상태는 다소 확률적입니다. 특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입자에 비해 훨씬 무겁거나 에너지가 높은 입자에 해당하는 것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 쿼크가 이상, 쿼크와 뮤온 반뮤, 온 쌍으로 붕괴되는 것을 양자 물리학에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붕괴가 불가능합니다. 이 붕괴에는 복잡한 중간 상태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약한 상호작용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며 그 이유는 그것이 확률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닥 쿼크는 꼭대기 쿼크와 W 보손으로 붕괴됩니다. 둘 중 하나가 광자를 방출하고 이는 뮤온 반뮤온 쌍으로 전환됩니다. 그런 다음 W 보손과 꼭대기 쿼크가 다시 결합하여 이상 쿼크를 만듭니다. 중간 상태에서 W 보손과 꼭대기 쿼크는 초기 상태의 바닥 쿼크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입자 물리학에서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강력한 입자 충돌을 생성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극히 드문 현상을 탐구하는 양자 물리학에도 의존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보완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무한히 작은 세계의 중심부로의 여정 끝에 도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표준 모형인 물질에 대한 일관된 비전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답을 찾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물질 입자나 새로운 상호작용, 혹은 현재 우리가 기본적이라고 믿고 있는 입자들보다 더 근원적인 물질의 구성 요소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에너지와 거리의 점점 더 작은 규모에서 물질을 탐사하며 그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기기가 작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강도 LHC 또는 HL-LHC입니다. 그 목표는 LHC가 지금까지 기록한 데이터의 10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힉스 보손의 특성을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고 힉스 보손이 두 뮤온으로 붕괴하는 아주 희귀한 붕괴를 탐사할 수 있게 됩니다. HL-LHC는 훨씬 더 에너지가 높은 충돌을 생성하여 훨씬 더 무거운 입자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LHC를 이어받을 새 원형 가속기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FCC입니다. 이 입자 가속기는 중국의 80에서 100km 길이의 터널에 건설될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LHC는 현재 27km 길이의 터널에 위치해 있음을 기억하세요. FCC는 100TeV에 이르는 전례 없는 에너지를 가진 양성자 충돌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LHC 에너지의 8배입니다. 이는 매우 무거운 입자들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FCC는 또한 양성자 충돌에서 전자-양전자 충돌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여러 해에 걸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LHC가 개발되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하지만 LHC가 힉스 보손의 중요한 발견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물리학자들은 확신합니다. FCC는 표준 모형을 혁신할 수 있으며 어쩌면 현재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질문들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